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시각 디자인론, 디자인의 역사 중에 근대 디자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뭔가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인과법칙, 항상 원인에는 결과가 있다. 그래서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었고요. 또 어떤 원인에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디자인을 공부하는 데서 원인이 될 수 있는 디자인의 역사를 배우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현대 개념의 디자인이 시작된 것은 근대화 이후라 해서 전 시간에 미술 공예 운동부터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근대 디자인사를 기점으로 한 근대 디자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디자인사. 자, 일단 근대 디자인, 이 근대화 때 가장 큰 사건이 이제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에 의해서 기계로 생산하는데 그때는 기술이 축적되지 않아서 아주 조잡했어요,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조각가들, 예술가들이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기계로 만들 수가 없었단 말이죠. 현재는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가 어떤 컵 하나만 만들어도 컵도 어때요? 그러한 것들이 예술가적으로 만들어내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었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윌리엄 모리스가 미술공예 운동을 통해서 우리 예술가들이 좋은 제품과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 개념이 이제 그걸 만든 개념보다는 그걸 만들어내게 된 그런 어떤 정신 이런 거를 디자인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디자인사는 자, 순서대로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걸 암기할 때 좀 많으니까 항상 저는 이제 머리가 좀 나빠요. 그래서 항상 앞에 글자를 뭔가 말을 만들어서 우리 전 시간에도 했었죠. 뭐 감선자가 적극 뭐 욕조 제기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미술 근대 디자인사도 그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미, 아, 유, 리, 도, 큐, 구, 대, 순, 바, 아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이거 외워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외우냐면 미야, 유리, 도큐, 구대순, 바하 이렇게 나눠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뭔가를 암기할 때는 좀 이렇게 충격적인 연상 기법을 이용하면 잘 외워져요. 자, 미야, 어린아이죠. 미야를 유린하면, 뭐, 유린이라면 뭐 성추행을 한다든가 이런 뭐 성폭행하는 몹쓸 짓을 하는 나쁜 놈들. 그런 놈들은 도끼로 아주 그냥, 그저 찌개 죽여야 돼요. 그죠? 잔인하네. 그죠? 그런 짓을 한 사람이 구대순이에요. 성이 이름이 구시고 이름이 대순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잔인하지만 그냥 암기를 위해서 그냥 만들어 왔어요. 자, 미아를 유린하면 도끼로 죽는다. 구대순처럼 봐라. 이렇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는 IQ가 3자리야.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난 그냥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그러나 선생님처럼 IQ 2자리 그리고 외우기 힘든 사람들은 미아를 유린하면 도끼로 죽는다. 구대순처럼 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미아, 유리, 도큐, 구대순, 봐.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는 미술 공예 운동이라고 하죠. 자, 아트 앤 크라프트 무브먼트라고 해서 영어로도 나오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르누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르누보. 그 다음에 유겐트 스틸. 그 다음에 분리파 또는 센세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 공작 연맹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Q는 뭐예요? 큐비즘, 입체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구성주의, 그 다음 데스틸, 그 다음에 순수주의, 그 다음에 바우하우스, 그 다음에 아르데코. 자, 시험에서는요, 이 역사에 대한 문제가 보통 한 문제 내지 2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출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 한두 문제가 뭐, 전체에서도 상당히 10% 이상 차지하는 거니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순서를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위에 것이 아래 거에 무엇을 주었다? 영향을 주었다. 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되면 틀리겠죠. 아르누보가 미술공예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립니다. 항상 위에서 아래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미술공예 운동을 처음에 디자인의 시작으로 본다고 했는데, 자, 이 근대 디자인사의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사는요,
첫 번째는 미술공예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독일공장연맹이고요. 세 번째는 바우하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이 세 가지 되게 중요합니다. 미술공예운동은요. 뭐예요? 자, 일단은 기계에 의한 생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부정적. 기계 생산은 우리가 만약 기계를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만 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 당시에는 어때요? 일단 뭐 기술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잡하고 또 단순했었고 지금처럼 어떤 품질에 있어서도 아주 엉망진창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계 생산을 부정했었어요. 그래서 이 기계 생산을 부정하다 보니까 이 근대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뭐예요?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시대적인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트렌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술공예 운동은 이 기계 생산을 부정하다 보니까 정신은 참 좋은데 기계 생산을 부정하는 이런 어떤 시대를 좀 거스르는 것 때문에 영국의 어떤 그 근대 디자인 운동을 반세기 정도 늦추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나 이런 건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그곳의 어떤 디자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반세기 정도 좀 늦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미술공예 운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술공예 운동의 기계 생산으로 하는 걸 부정하지만 이것은 민중을 위한 예술이었고 그리고 또 인간성 회복을 위한 그러한 운동이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존 러스킨의 영향을 받은 누구? 윌리엄 보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미술공예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미술공예 운동이 시작되면서 디자인 개념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예술가들이 이제 어떤 제품을 실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또 디자인적 개념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독일공장연맹도 마찬가지 이 사상은 받아들였어요. 맞아. 좋은 제품을 제공하고 인간성 회복하는 거 아주 중요해. 디자인 개념을 받아들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적인 어떤 이 요구를 거스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기계로 생산하자. 기계 생산하자. 이거는 그러니까 미술공예 운동과 독일공장연맹은 개념 어떻게 해요? 기계 생산을 부정하고 얘는 기계 생산을 옹호했죠. 자, 사상은 그대로 영향을 받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기계 생산하자. 대신에 기계를 생산하되 과거에는 그냥 그 공장의 사장이 대충 만들었던 것을 그 제품 자체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만들게 하자 이거예요. 디자인을 하게 하자. 예술가들이 디자인한 것을 가지고 기계로 생산해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기술이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기계로 생산할 수 있는 예술을 선택했어야 되겠죠. 그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순수한 형태의 예술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 밑에 있는 큐비즘, 구성주의, 데스티, 순수주의 같은 무슨 운동이에요? 추상주의. 뭐라고요? 추상주의. 여러분 추상주의가 뭡니까? 이것은요. 기본적인 점과 선과 면, 입체와 같은 기본적인 아주 순수 형태의 기하학적 형태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러한 예술 사조를 우리는 추상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주의 같은 경우는 아주 극도의 심플함을 가져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은 사실 뭐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잡하더라도 그래도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을 가지고 만든 거니까 과거의 어떤 조잡한 느낌과는 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기계 생산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그러면은 표준화시킵니다. 표준화와 그 다음에 규격화시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김치 공장에서 대량 생산의 김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뭐 전라도의 어떤 할머니가 만든 그 김치를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할 때도 뭐 전라도의 뭐 100년 전통의 무슨 집안의 어떤 할머니의 김치 맛을 그대로 재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할머니 보러 김치를 담그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김치를 어떠한 정해진 표준 통 안에다가 김치 몇 포기 그리고 할머니가 잡는 고춧가루를 비커에 넣어서 얼만큼의 양인지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그거를 규격화시킨 다음에 큰 드럼통을 만들 때는 그 비례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규격화시키고 그걸 표준화시켜서 해버리면 똑같은 맛은 아니더라도 대량 생산하면서도 비슷한 맛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부대찌개 이러한 것들을 중국에 이제 뭐 프랜차이즈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맛을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요? 비컨 이런 것들을 다 정해진 양만큼 넣어서 혼합해서 바로 팔 수 있게끔 만드는 거. 바로 그거예요. 표준화와 규격화를 시도했다. 누가? 헤르만 무테지우스라는 사람이.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헤르만 무테지우스. 자, 일단은 미술공예 운동은 기계에 의한 생산을 강하게 반대를 했다. 그리고 민중을 위한 예술을 했다. 존 러스킨의 영향을 받았고 윌리엄 모리스가 그 친구인 웹과 함께 레드하우스라는 곳을 만들어요. 이제 벽이 빨간색이다 보니까 이름을 레드하우스라고 해서 이곳에 공예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이제 물건을 만들고 하지만 이것에 한계가 있죠. 한계가 뭐예요? 아무리 생산을 하더라도 사람이 만든 것보단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이 당연히 생산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의도도 좋고 또 시도는 좋았지만 결국에는 귀족들을 위한 또는 부르주아들을 위한 그런 또 제품으로 전략을 하게 됩니다. 이 근대화에 역행하는 어떤 이 모순이 좀 있었다는. 그러나 이 정신은 현대 디자인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계 생산에 의한 이게 이제 18세기 그 기본적으로 기간이 1860년부터 1900년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19세기를 새로운 시대를 맞으면서 이제 어떠한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예술, 어떤 것이 필요할까 해서 나온 게 바로 아르누보예요. 아르누보는 뭐냐? 느보가 새로운, 아르가 예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술공예 운동과 같이 함께 이 아르누보 유겐스틸은 점점 기계적인 생산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적인 부분에서 긍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독일 공장 연맹에서 이 헤르만 무테지우스는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건축이나 예술, 일본의 어떤 그런 장인 정신 이런 것들을 배워오면서 그렇다면 이 기계 생산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 기계 생산을 하는 이 생산 과정의 디자인 부분, 어떤 그런 것들은 예술가들이 담당하고 또 그 외에 이 제품을 사람들에게 어때요? 또 잘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제품인데 그러지만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 그 옷 같은 거 교복도 그래요. 별거 없는데 이러는데 이거 앙드레긴 선생님께서 디자인했다 그러면 괜히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또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언론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비용도 많이 드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함께 예술가부터 해서 뭐 그 언론인까지 뭐 사업가 등등이 다 같이 함께하는 개념이 이제 이때부터 만들어지게 되고 독일 공장 연맹을 기점으로 해서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디자인 개념이 바로 이 추상주의 개념. 왜? 이 당시로서는 기계에 의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잡한 디자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료가 축적이 되고 기술이 축적되면서 그걸 좀 더 체계화시키고 또 그 체계화된 걸 또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학교가 필요하겠죠? 대학교가 필요하잖아요. 지식을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축적하고 체계화시키고 지식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래서 바우하우스가 최초의 디자인 학교가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당시만 해도 미술학교는 상당히 많았어요. 미술을 가리키고 예술을 가리키는 공예학교 이런 거 많았지만 디자인을 강의하고 교육하는 학교는 최초 어디다? 바우하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근대 디자인의 가장 큰 흐름은 이렇게 세 가지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디자인 학교는 윌터 그리피우스 누구요? 윌터 그로피우스라는 사람이 학교를 설립했다. 어느 지역에? 독일의 바이마르라는 곳에 국립 디자인 학교를 설립했다 해서 이렇게 근대 디자인의 가장 핵심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미술공예운동, 독일공장연맹, 바우하우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순서. 미아, 유리, 도큐, 구대순, 바. 그리고 미술공예운동이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고 존 러스킨의 영향을 받은 윌리엄 모리스가 이 기계 생산이 아닌
우리 공예가들이 함께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좋은 제품을 제공하자. 그런 정신, 레드하우스를 만들었고 민중을 위한 예술, 민중을 위한 디자인이었지만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디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유는 한계점,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예술 아르누보, 이거는 아르누보라고 해서 19세기 말 이제 이 신예술이라는 의미로 이제 이제 시대적인 요구였죠.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런 거 다 사실은 뭐예요? 디자인의 역사라고 배우지만 많은 것들이 이거 입체주의잖아요. 입체파, 피카소 뭐예요? 예술이죠. 예술의 개념을 갖다 쓴 거예요.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을 갖다가 제품에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응용 디자인인 걸 갖다 쓴 거죠. 물론 입체파를 갖다 썼으니까 입체파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피카소를 디자이너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도 뭐 몬드리안이 추상주의 작품들 보면은 지금도 뭐 의자라든가 또는 그림에 보면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갖다 쓴 거죠. 그래서 디자인은 응용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르누보. 자, 아르누보는요, 20세기를 넘어가면서 새로운 예술. 어떠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순수 미술의 개념에서 넘어서서 좀 더 실용적이고 대중적인 어떤 그런 새로운 예술을 해야 되지 않느냐가 바로 아르누보예요. 의식이죠. 미술공의 영향을 받았고요. 아르누보는 벨기에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이 벨기에에서 시작된 아르누보는요, 유럽이 좋은 점은 따닥따닥따닥 가까이 붙여 있죠. 그래서 어느 나라의 어떤 좋은 것이 금방 다른 나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르누보가 시작되면서 그 주변 나라에 그 아르누보가 어떻게 해요? 쫙 퍼집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겐스틸은 독일에서 우리 보통 사용하는 아르누보를 유겐스틸이라고 얘기하고요. 오스트리아에서 사용하는 것은 바로 분리파라고 센세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서 이렇게 세 개지 사실은 30개 이상의 그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태리 같은 경우는 뭐 스틸 리버티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이태리는 스틸 리버티. 그 다음에 스페인은 아르테호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영국이나 미국은 뭐 모던 스타일이란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청춘 양식, 뭐 기마루 양식, 촌축 양식, 뱀장어 양식 이런 다양한 양식들이 있고요. 뭐 이 아르누보는 이제 뭐 보통 근대와 자유, 새롭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하여튼 다양한 그런 것 중에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무엇으로 보는 거죠? 아르누보다. 얘도 아르누보고 얘도 아르누보인데 약간 성격이 달라요. 아르누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자연주의, 자연에 있는 특히 식물이나 그 뿌리, 식물의 뿌리, 뭐 편화무늬, 뿌리, 물기 뭐 이런 것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 자연주의적인 이 식물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전보다도 훨씬 화려하고 또 그것을 디자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더 축적이 되어 가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연주의적이고 식물의 편화무늬, 뿌리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다 마찬가지. 이 세 가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르누보의 가장 큰 특징은 곡선적 개념, 곡선의 모양의 디자인을 많이 사용을 했다. 아르누보는 뭘 많이 사용했다? 곡선의 아름다움을 많이 사용했다. 그리고 또 요때는요, 기계적인 생산 이런 것들, 요때는 완전 부정했지만 이때는 이제 철이라든가 또는 유리 같은 이러한 재료들도 적극 어떻게 해요? 활용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심미적이고 상징적이고 또 비합리적인 부분까지도 다양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대, 새로운 기존의 어떤 개념을 많이 파괴한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 자, 그리고 이 독일 유겐스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아르누보와 똑같은데 여기에서 특징은 뭐야? 패턴이 사용되었다. 뭐라고요? 패턴, 이미지를 반복하는 패턴 개념이 사용되었다. 자, 그 다음에 분리파 같은 경우는요, 센세이션은 똑같은 이 아르누보인데 요거는 좀 직선적 개념이 많이 사용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도 이 곡선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제 그 나라마다의 어떤 자기들의 특징이 있겠죠. 자기네들에 맞도록 어떻게 해요? 아르누보를 변형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패턴이냐, 오스트리아 같은 직선이냐. 그래서 이제 곡선적 아르누보와 직선적 아르누보 이런 게 있는데, 곡선적 아르누보는 벨기에라든가 프랑스, 독일, 이런 이탈리아 이런 동구권이 주류가 되고요. 직선적인 것은요, 영국의 북부라든가 오스트리아 빈 중심으로 발달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아르누보를 구분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분리파 이 오스트리아의 이 비엔나 공방이라는 곳에서 이 아르누보가 많이 이렇게 어떻게요?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르누보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헨리 반 델 베데 또는 앙리 반 델 베데라고 합니다. 이름도 헷갈리네, 그죠? 벨기에의 헨리 반 델 베데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빅토르 오르타라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아르누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누구냐면 헨리 반 델 베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토 바그나라든가 빅토르 오르타도 주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분리파에서는 오토 바그너, 그 다음에 유겐스틸은 헨리 반 델 베데, 아르누보 자체가 헨리 반 델 베데가 중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 이렇게 해서 아르누보 이러한 시간의 흐름이 쭉 되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19세기 말 쭉 해오다가 독일 공장 연맹이 이제 1907년에 시작합니다. 1907년 20세기 들어와서, 자, 이제는 이러한 이제 기계적 생산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해야 된다. 그래서 헤르만 무테지우스가 표준화시키고 규격화시키고, 그죠? 그래서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것을 디자이너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추상주의들을 적극 활용하게 되고, 바우하우스도 이제 이러한 개념에서 학교가 설립이 되면서 보다 더 체계화시키고 어떤 그 디자이너들 이렇게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독일 공장 연맹 이때쯤에 또 이탈리아의 그 미래파라고 있어요. 미래파, 미래주의인데요. 이 미래파 같은 경우도 1909년 정도, 그러니까 미래파가 있는데, 이 미래파에 대한 이야기를 왜 안 하냐? 이 미래파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그러한 그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래주의라는 그 미래파 선언을 합니다. 마리네티라는 사람이 1909년에 르 피가르지라는 잡지책에다가 미래파 선언을 하는데, 이때 이 미래파의 어떤 정신이나 이런 것은 이때 이제 만들었던 미래파 작가들이 만든 건축물은 현대 건축물로 이렇게 사용해도 진짜 어디 손색 없을 정도로 상당히 앞서간 그러한 디자인이었는데, 이때 이 미래파 작가들이, 디자이너들이 또는 예술가들이 다 전쟁에 끌려가서 다 사망하면 다 죽습니다. 남아있는 그 미래파 작가들은 이제 힘을 사용해서 쓸 수 없게 돼서 사실은 많이 힘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잠깐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탈리아의 어떤 디자인이 인정받게 된 건 이러한 어떤 운동들이 있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그냥 그 정도만 아시고요. 독일 공장 연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큐비즘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체주의죠. 입체주의. 그래서 입체파의 어떠한 추상적인 그러한 것을 디자인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심 인물은 세잔, 브라크,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피카소 이런 사람들의 그러한 작품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최대한 기계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개념에서 이 큐비즘, 자, 이 큐비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아프리카의 원시 조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추상적인 이런 그 형태감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성주의는 뭐예요? 러시아의 추상주의 예술운동이에요. 추상주의 예술운동. 이건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러시아에서 일어난,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이제 특히 러시아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죠. 그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 그러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디자인을 활용하고 공장에 의한 대량 생산,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사회주의 운동을 했는데 이제 스탈린에 의해서 이제 그 핍박받고 사라지게 되지만,
여하튼 적극적으로 그러한 순수주의, 러시아에서 일어난 추상주의 예술운동이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다? 말레비치, 로드첸코, 엘레스츠키 이런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 구성주의 자체가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부합되지 않냐면 이 정신 자체는 상당히 그 자유롭고 그 다음에 상당히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근원이 될 정도로 이렇게 인간의 어떤 다양한 합리화 이런 것들을 그 인간의 어떤 다양한 인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집단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사회주의가 뭐냐면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사회를 바꿔서 또는 그 사회가 좋은 사회를 만들어 버리면 자연스럽게 그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바뀐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또는 어떤 당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뭐 그런 개념인데 여하튼 그거에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쫓김을 당하죠. 하여튼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스틸도 마찬가지. 이것도 추상주의 운동입니다. 어디서 일어난 거냐 그러면 네덜란드에서 일어났어요. 어디요? 네덜란드. 자, 이 네덜란드의 추상운동. 자, 우리 추상주의 작가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몬드리안, 차가운 추상 그래서 몬드리안이 있죠, 몬드리안. 그래서 몬드리안 작품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순수색인 빨강, 노랑, 파랑을 사용하고 무채색 선을 세퍼레이션 분리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최소한의 그러한 추상적인 형태를 갖다가 디자인에 활용하는 추상주의, 데스틸. 자, 순수주의는 어디예요? 프랑스에서 일어난 마찬가지 추상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디서 프랑스에서 일어난 추상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미술공예 운동 하나만 가지고도 아르누보 운동을 제대로 공부하면 뭐 한 가지만 가지고도 뭐 몇 시간씩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한두 문제만 출제되고 그리고 이거를 미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흐름이 왜 이렇게 됐는지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기술이 축적되고 경험이 쌓이면서 바우하우스라는 드디어 독일의 바이마르 국립조용학교가 생깁니다. 왜 국립조용학교냐면 국가에서 그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 이제 윌터 그리피우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눠요. 자, 1기, 2기, 3기 특히 이제 처음 학교를 만든 1기는 국가에서 바이마르라는 곳에서 만든 윌터 그리피우스가 만들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립학교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다가 독일이 이제 정치적으로 그 히틀러가 이제 나치당이 이제 그 정권을 잡고 독재하다 보면서 이 자기들의 어떤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제국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다른 뭐 민주주의나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거에서 상당히 배격을 하게 되는데 특히 바우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어떤 공산주의 개념에서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게 돼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바이마르라는 곳이 이 당시는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었어요. 바이마르 공화국. 예, 왕이 있고 또 이런 시대였는데 나치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2기는 데소라는 그 독일의 시에서 그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시립학교입니다. 시립학교. 그래서 그로피우스가 이때 이제 교육과정 자체를 좀 더 그 실제적인 유한회사, 그러니까 돈도 좀 벌고 하는 그런 회사로 그런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바꾸게 되죠. 그리고 제3기는 한네스 마이어 시대라 해서 한네스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학교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전까지 없었던 건축 전문 공과대학, 그러니까 건축에 관련한 부분을 좀 더 하는 그런 시대가 되죠. 그리고 이제 정치 참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간대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 데소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좀 반감을 갖고 또 나치에 의해서 학교가 이제 폐교가 됩니다. 4기 베를린을 쫓겨나게 되고
나치에 의해서 폐교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1기, 2기, 3기, 4기. 그래서 이때 바우하우스에 있었던 교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교수들이 다 어디로 다 쫓겨납니까? 하면은 이제 쫓겨난 게 아니죠. 미국으로 다 어떻게 해요? 이민을 가거나 해서 이제 미국이 아주 대박 난 거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바우하우스라는 학교가 이제 이렇게 돼 있었다. 그 다음 이제 아르데코는 뭐냐면요. 이 아르누보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그 대량 생산 개념을 아르누보를 대량 생산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장식 예술이라 그래. 장식. 그래서 아르데코 그러면 장식 미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상당히 대중화를 시키거나 뭐 이런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구했던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디자인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근대 디자인사는 이런 식의 역사로 본다. 자, 미아, 유리, 도큐, 구대순, 바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근대 디자인의 가장 핵심적인 미술공예운동, 독일공장연맹, 바우하우스, 처음 시작, 기계부정, 기계로 대량 생산, 어떻게 규격하고 표준화시키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지식 체계화시키고 또 디자인을 교육해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학교, 디자인 학교, 바우하우스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각각마다 대표적인 인물들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르누보니, 유겐스티, 분리판이 이런 밑에 있는 것들은 미술공예운동의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독일공장연맹은 기계로 생산하려 하다 보니까 이런 단순한 추상주의 예술 작품들을 가지고 디자인에 적극 활용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사용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학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장식 매술을 통해서 이제 현대 요때 이제 바우하우스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제 현대 디자인 요 개념에서 이제 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시간도 없고 해서 빨리 설명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미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여러분들 뭐 배워야 될 게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양에 비해서 또 문제 수는 적기 때문에 특히 디자인사도 이렇게 일반적인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해만 하시고 순서 암기하시고 각각. 그래서 선생님이 그 교재 보면은 그 디자인사와 국가, 특징, 창시자, 그 다음에 뭐 사용 색채는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요. 이 근대 디자인사가 어떻게 이렇게 시작됐는지. 그래서 근대 디자인사의 시작은 사실 기술적인 것보다는 어떤 사상과 디자인의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디자인의 형태를 갖췄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바우하우스의 작가, 이 선생님들이나 이런 디자이너들이 다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고 하면서 실제 현대 미술의 디자인의 어떤 그런 흐름이나 트렌드는 이제 어떤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대 디자인사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현대 디자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각 대륙마다 어떻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디자인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까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